하는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을 하고 2번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었죠. 한 주쯤 전에. 그러면서 사실 긴축이 아니죠. 적어도 요거보다 높게 올라가야 긴축이죠. 이게 18년도 11월쯤부터 금리 인상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렸다. 사실은 더 올렸어야 됐어요. 미중 무역전쟁까지는 버틸 수 있을 법도 하다 싶었는데 일본이 갑자기 태클 걸고 들어오죠. 한일 수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거기까지 대비해서 금리 인하가 들어갔다. 그 상황에서 극복하고 어느 정도 회복해서 슬슬 금리가 원상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연끌 수요도 한 해 터져 나왔었죠. 2019년. 그래서 연끌 수요도 끝났다 싶었을 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경기가 침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에 거품이 붙는다 해서 마구 뛰어들었죠. 그때 진짜로 빚 내서 뛰어든 사람들이 정말 위험하다. 왜냐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2년 살아야 되죠. 그럼 적어도 2년 뒤에요. 2022년에 코로나가 얼마나 갈 줄 알고 내가 팔 때까지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그때까지 계속 버틸 수가 있느냐. 경기도 안 좋아지는데. 그런 상황인데 무조건 돈 많이 푼다, 유동성 장세다, 시중에 돈이 돌고 있지도 않은데 빚내서 부동산 사라.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빌려주는 게 한계가 있죠. 그런데 집 같은 경우는 거액을 쓰기 때문에 거액을 빌려준다. 그래서 엄청나게 가계부채가 늘어났죠.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왔다. 요게 대통령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시중금리가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계부채 관리 대책은 계속 있었어요. 자, 지금 DSR도 마찬가지죠. 그 이전에 LTV 규제, 그 다음에 뭐 DTI, 그리고 DSR까지 계속 규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승률 자체가 초이노믹스 이후 급격히 증가하다가 17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부터 다시 상승세로 바뀌더라. 가계부채 상승률이.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가계부채를 규제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집 사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다? 매국노다. 이거는 터질 수밖에 없다. 특히 실수요들. 지금도 얘기해요. 실수요들은 뭐 10년 가지고 있으니까 10년 뒤에는 주기설로 인해서 더 오를 거니까 지금이라도 사라. 뭐 이딴 이야기 하는데 10년 전에 어땠어요? 그렇게 산 사람들. 아직도 하우스 푸어로 고생하고 있죠. 오히려 막 집값 오르는 시기에도 웃지 못했죠. 왜? 그때 거의 뭐 파산 맛보고 그랬으니까. 자, 집값이 올라갈 때부터 이미 하우스 푸어예요. 빚 잔뜩 내서 사면. 그런데 여기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는 대부분 금리 인상이나 은행권에서 규제를 강화하죠. 원금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위험 대비해서 금리를 올리든가 대출을 규제하든가. 그러면서 더 힘들어져서 그런 사람들이 파산을 맞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10년 뒤에 뭐 회복이 되냐? 평생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집사라고 말한 인간들은 죽으라는 거예요. 나 돈 벌게, 너네 다 죽어라. 가계부채가 지금 미친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파월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선제적 금리 인상을 안 한다. 이거 굉장히 해석을 본인들 입맛에 맞게 한 건데, 인플레이션 발생 우려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하지 않을 것, 이 말이 핵심이 아니라 그 뒤에 뭐예요? 실제 인플레이션이나 또 다른 불균형의 증거를 기다릴 것.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제적 금리 인상이 나오는 이유가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를 우선적으로 많이 보냐? 플러스 실업률. 그러니까 지금 물가나 경제는 이미 금리 인상 충분히 됐어요. 요것만 가지고 올리진 않을 것이다. 얘가 회복되면 올릴 것이다. 거의 이런 이야기죠. 여태까지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얘까지 원상 회복되면은 금리 인상 시킬 것이다. 그런데 실업자들한테 실업수당을 주니까 그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즉 언제 끝나요? 9월쯤에는 끝나겠죠. 다음 연준의 물가 혹은 금리 인상에 대한 발표, 작년 12월, 3월, 6월 계속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이번 9월에는 고용도 회복되겠죠. 선제적이 아니다. 이때는 지표 나와서 금리 인상한다는 이야기를 하겠죠. 실업률이 회복되니까. 하다못해 9월이 아니라 12월엔 거의 확실하다. 왜냐면 9월에는 막 끝나니까 인재 취업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12월에는 확실하죠. 9월에 끝났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여기에 또 이야기 나왔습니다. 핑코 CEO 지낸 모하마드 엘 에리언이 일시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죠. 이 사람만 이야기를 했냐? 물론 이번에 파월 발언을 하고 나서도 또 이야기를 한 거죠. 일시적이 아니다. 근데 이번에 연준 회의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파월이 저 얘기했다고 일시적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우기고 있는 거예요. 저 진정 발언 하나에. 그 전에도 JP 모건
미국 거의 최고 금융이죠.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1, 2위 다투는 요런 그룹들을 월가에서 뭐라 그래요? 장기화 가능성 매우 높다. 달러 좀 그만 풀어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죠. 연준에서도 저번에는 테이퍼링도 같이 이야기했죠. 선제적으로 테이퍼링 하지 않을 것이고 금리 인상 한참 전에 테이퍼링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 테이퍼링 얘기 안 하고 금리 인상 얘기만 했죠.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라고 하고 테이퍼링은 이미 계획하고 있었죠. 2단계로 구상하고 있다. 미 연준 이사 연내 자산 매입 축소 개시할 것이고 MBS부터 줄일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금리 인상은 한참 멀었네요. 미국 돈은 계속 푸니까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 상승은 이어질 것이다. 이딴 이야기나 하고 있다. 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위험하냐. DSR이 40% 넘는 대출자 비중이 28.7%다. DSR 40%만 하더라도 한 달에 300만원 벌면은 원리금만 120만원 떼여요. 180만원 남죠. 300이면 적게 버는 게 아닌데 원리금 떼고 나니까 최저시급만도 안 나온다. 이런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다. 얼마나? 28.7%. 이거 40% 기준이죠. 60% 받았다고 쳐봅시다. 어떻게 돼요? 300만원 벌면 120만원 받는 거예요. 500만원 벌어도 200만원이다. 내 손에 떨어지는 게. 먹고 살만해요? 이런 와중에 금리 인상 이야기가 있어요. 금리 인상이 되면은 DSR 수치는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자, 6억 이상만 DSR 규제했다. 이런 생각으로 할 수 있는데 급격히 높아지진 않아요. 핵심은 원금이니까. 그렇지만 대출 받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무리하게 연끌한 사람들은 다른 대출 받아야 되는데 DSR 때문에 대출이 막힌다. 그러니까 정말 위험해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까지 빚을 빌릴 정도로 고위험이면은 사실 대출을 못하게 막는 게 맞죠. 그걸 가지고 뭐 주거사달이니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막느니 돈 잘 버는 사람들만 빌려주느니 돈 잘 버는 사람들만 빌려주는 것 자체가 그게 자본주의의 기본이에요. 돈을 버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이 아니고 투자를 잘해야 돈을 버는 거고 무작정 이렇게 막 돈 많이 풀렸다고 미친 상승세 나타내서 거품 끼게 만드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 특성이 아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죠. 떨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한다. 떨어질 때 핵심은 돈 못 버는 사람들은 다 나가리예요. 왜 그리고 은행권에서 지금 줄이고 있게요. 대출 한도를 정부에서 시키니까 정부에서 안 시켜도 줄이고 있어요. 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된 내용 보면 어때요? 소득보다 가계비 느는 속도가 빠르고 특히 30, 40대 가구에서 뚜렷하다. 맨날 연끌 부추겨서 부동산 시장에 경험 얼마 없는 30, 40대를 붙들고 늘어져서 엄청난 빚을 지게 만들었다. 언론 책임이 굉장히 크죠. 왜냐?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래프 봐요. 주식시장 하면 주식 그래프 그 정도나 조금 보고 그거 하지. 그 전부터 계속 추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미국에서 뭐 발표하고 이런 것들 다 어디서 접해요? 언론에서. 그래서 금리 인상 정말 위험하다. 언론이 이렇게 발표하면 위험하다 느끼는 건데 언론에서 뭐라 그래요? 집값 영향 적을 것. 그러니까 지금도 집값 안 떨어진다고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버티면은 누가 피해를 입는데. 30대 소득 증가율 14.3%인데 금융부채는 32.9% 증가했습니다. 보여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자,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떨어지는 와중에 60세 이상도 다시 증가하고 있죠. 빚내서 살아 하니까. 그리고 소득 9%, 빚은 18% 늘었다고 하죠. 훨씬 더 빨리 늘어나고 있다. 소득보다. 이것도 4년간. 지금까지 자산시장의 거품이 뭐로 이루어졌다? 지금도 뭐 그런 이야기예요. 경제 살아나니까 집값 오를 거예요.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좀 줄었지만 저금리라서 오른 거고 올해에는 경제 살아나니까 집값 오를 거예요. 경제 살아남 그 이상으로 빚이 훨씬 더 많이 늘었다. 여태까지 계속 그런 시장이었다. 뭐만 하면 좋은 쪽으로 갖다 붙여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파탄 났는데 집값 왜 안 떨어졌어요? 그럼 금리가 떨어져서요. 유동성 장세니까요. 자, 경제가 살아나서 금리 올린다니까 또 이번엔 경제 살아나서 오른대요.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좀. 일관성이 없죠. 자, 금융업계 어때요 지금? 보험사 RBC 비율 뭐예요? 지금 여력 비율 전분기 말보다 19포인트 떨어졌다. 무슨 소리예요? 자본이 줄었다는 거예요. 보험업계에서 지금 자본이 줄고 있다고. 이런 내용이죠. 여기에 대출관리 비상속 고금리 특판상품 본물 적금 예금 예대율 조절 중이다. 5에서 7%예요. 자, 대출금리도 이만큼은 안 나오죠. 근데 왜 이런 걸 해줘요? 만기 때 이 정도 주는 거잖아요. 만기 때 되면은 이 이상 받아낼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1억 빌려줬을 때 3% 이자 받고 1억 적금 들어줬을 때 4% 이자 내주면은 은행에서 손해죠.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다? 예대율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둘 중에 하나죠. 대출금리를 요구보다 이득으로 높인다든가. 또 한 가지는 대출을 진짜 안 내줄 것이다.
우대금리 인하해가지고 대출금리가 5%인데 여기에 우대금리 2%를 해줬다. 그러면 실질금리는 3%죠. 근데 우대금리를 1%로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실질금리는 4%죠. 즉 예금금리 대출금리를 높이고 있다. 무슨 소리예요? 돈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은행에서 돈이 없다고. 근데 무슨 대출이 풀리긴 뭘 풀려요. 코인 상장 폐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요? 은행 평가 했을 때 암호화폐 뭐 신용도, 취급 코인수, 고위험 코인 거래량, 거래소 코인별 거래량, 매매 중개 이외 뭐 이런 것들 다 평가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저런 코인을 많이 다루고 있을수록 저기 위험하다. 그런 평가를 받으니까 그러면은 안 되겠네. 상폐해야 되겠네.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떨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괜히 막 다 죽이려고 떨구는 게 아니라 금융업계에서 지금 자금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 현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도 앞으로 뭐 유동성 장세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빚으로 쌓은 유동성 장세인데 옥죄도 빌린다. 뭐 신용 주담대 최대치 행진 당연히 최대치죠. 쭉 올라가는데 상승률을 봐야지. 웬만한 나라에서는 경제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는 화폐랑 빚은 계속 늘어나요. 터질 때 줄어들어요. 지방은행 보험사가 주담대 금리 더 싸대요. 저기 가서 빌리라고 하고 있어요. 죽으라는 얘기죠. 금리 더 싸면 안 올라가요, 금리? DSR 꽉 채웠어도 저축은행에서 추가 대출 가능하대요. 더 빌리라는 거예요? 너부터 해봐라. 한 달에 60%씩 갚으라고 해봐요. 몇 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결론, 가계부채 위험 수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은 진행 중이다. 왜 진행 중이냐? 금리 인상하면 분명히 문제 생겨요. 지금도 이야기 많이 하죠. 정부에서 금리 인상하면은 가게들 위험해지는데 그럼 경제가 위험해지고 금리 인상 하겠냐? 그래도 해요. 왜? 가계 위험 두는 것보다 자산 거품이나 인플레이션으로 생겨나는 문제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크게 되니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빌려라? 화폐 가치 하락으로 실물 가치 상승하니까 돈은 무조건 쓰레기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뭐든 무조건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진짜 개뿔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자본주의에서 항상 터질 때가 있고 지금이 딱 그 시기다. 예전에 1929년에 경제 대공황 터지고 97년에 우리나라 IMF 터지고 그 전에 90년에 일본에 버블 터지고 2000년대에 닷컴 버블 터지고 2008년도에 리먼 터지고 그때마다 다 그런 똑같은 심리로 똑같이 선동해서 똑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똑같이 속고 있다.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